상혁은 혜정과 함께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돌아왔지만 진수는 그곳에 없었다. 다만 돌아올 두 사람을 위한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쪽지에는 이빨 부대를 창살하고 거점을 옮겼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거점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갔더니 상혁과 혜정을 맞이한 건 환영식이 아닌 총을 든 군인들이었다. 이빨 부대를 만든다고 하더니 진짜 군인들을 데려다 놨네. 군인들은 거점으로 들어가려는 상혁의 차를 막아서며 말했다. 지금은 임시본부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현재 구조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괴물들이 덤빌 가능성이 크니 차량 사용은 불가합니다. 차를 포기하시고 도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곧 구조활동이 재개될 테니 그때까지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상혁은 병사에게 물었다. 너희들 대장이 누구냐? 그 말에 병사는 흔히들 써먹는 레파토리라 생각했는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최대위님을 거론하셔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으니 안전한 곳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상혁은 의아해했다. 최대위는 누구야? 그 진수란 놈이 니들 대장 아니야? 그 말에 병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얼마 안 가 건물 안에서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대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대장님 명령으로 이빨 부대를 청소를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전부 대장님의 부하입니다. 엽기들 사냥도 순조롭고 전쟁 준비도 아주 순조롭게. 정신없이 달려온 진수는 큰자리라도 하듯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다. 하지만 상혁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다른 것보다 이놈들이 내 부하면 왜 날 못 들어가게 막는 건데? 진수는 벌떡 일어나더니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감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말이야. 얼른 모시지 못해? 대체 최대위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새끼들이 하나같이 이리 띨띨해? 뭐해? 얼른 모시라니까? 하지만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저희 최대위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지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최대위 데려와. 지금 어디 있는데? 진수가 날뛰며 소리쳤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었다. 최대위님은 지금 중요한 일로 수색작전에 투입되어 계십니다. 현재 이곳의 지휘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는 당황하며 상혁의 눈치를 살폈다. 사실 상혁이 돌아오기 전에 최대위를 없앨 생각이었는데 너무 늦장을 부린 탓이었다. 상혁은 별다른 말 없이 차에서 내려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그럼 지금은 네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란 거지? 상혁은 병사의 코앞에 서서 가만히 그 병사를 노려보았다. 병사 역시 지지 않겠다는 듯 잔뜩 눈에 힘을 주고 상혁을 마주하고 있었다. 안전이네. 조정관. 상혁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순식간에 검은 칼이 뽑혀져 나왔고 병사의 목에선 피가 뿜어졌다. 병사들뿐 아니라 진수마저 놀란 그 순간 상혁은 쓰러지는 병사에게서 총을 빼앗아 다른 병사들을 겨누었다. 다른 이들은 당황해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상혁은 총을 내려다보곤 탄창을 열어보았다. 총알이 하나도 없네. 니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얘기가 빨라지지. 자, 다음으로 높은 놈은 누구야? 그 말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지원하는 놈 없으면 지휘권 포기하는 걸로 알고 지금부터 내가 일갈 지휘한다. 그럼 우선 안으로 날 안내해. 시체는 바로 치우고. 진수는 감명받은 표정으로 감탄사를 연발했고 병사들은 허둥지둥 안으로 상혁을 안내했다.
저를 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대원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최대인은 함부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제가 죽는다면 두억 신이님께서 몹시 화를 내실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역기들을 모두 지휘해서 이곳을 공격하겠죠. 이빨만 믿고 까불었다간 전부 도둑나 버릴 겁니다. 그러니 진정하시지요. 대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신만 얌전히 있어준다면 기회를 드리지요. 죄를 회개하고 두억 신이님을 숭배하겠다 약속하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최대인은 고민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었다. 아무래도 지금은 몰아붙이는 건 힘들 것 같았다. 부하들 먼저 풀어줘. 그러면 당신 제안도 생각해보지. 그 말에 노인이 웃었다. 지금 제게 뭔가를 요구할 입장은 아닐 텐데. 하지만 최대인은 굴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 없이 당신 대가리를 날려버리면 내가 그러지 않을 거라 확신 있나?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목숨 가지고 도박을 걸 필요는 없겠지. 당신처럼 가진 게 많은 놈이라면 더욱더. 그러니 내 말 들어. 먼저 애들을 풀어줘. 그러자 노인이 조금 고민했다. 그렇군요. 뭐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다 풀어주는 건 너무 터무니없네요. 정작 풀어주고 나면 그때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으니 그런 멍청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절반만 딱 풀어드리지요. 절반은 즉시 이곳을 떠나칠 수 있습니다. 그 뒤엔 당신이 총을 탁자에 내려놓으세요.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총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면 남은 병사들이 죽고, 제가 병사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당신은 총을 집어서 절 쏠 수도 있지요.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본부로 돌아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본부를 지킨다. 그 말에 또 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설마 나 몰래 저 녀석들을 다시 잡아두거나 공격하지 않겠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 언제나 거래는 확실하게 합니다. 최대인은 조심스레 총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내 목표는 역기를 이 세상에서 전부 없애는 거다. 나라면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두억 신이님을 본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요. 두억 신이님은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아니, 이미 신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건 얌전히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놈들은 그냥 괴물이야. 아니요, 그분은 신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당신도 두억 신이님과 대면한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어떠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를 뵐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역기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 울음소리의 깊이가 차원이 달랐다. 마치 거대한 산 같은 눌림? 최대희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린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마을 주민이 최대희에게 달려들었다. 뒤늦게 몸을 날려 총을 집으려 했지만 조금 늦은 건지 총을 집어드는 대신 바닥에 쓰러진 채 제압당하고 말았다. 노인은 느긋한 걸음으로 탁자에 있던 총을 집어들고 최대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서로 간의 대화는 이걸로 충분하군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경배하세요. 그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시란 말입니다. 그대가 직접 두억 신이님의 일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도망친 병사들 말인데 제발 많은 지원 병력을 끌고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렇게 말한 노인은 뒤를 돌아섰다. 두학신이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상황 보고해. 최대위가 지휘실로 쓰고 있는 곳에 앉은 상혁이 진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최대위와 다른 녀석들을 만나서 대장님의 위대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모두 이빨 부대가 되기로 했죠. 대신 견장 욕심이 있는 친구인지라 제 부하가 되는 게 아니라 절 동료로 받아준 게 되어서. 하지만 그건 제가 곧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자 상혁은 진수의 말을 끊었다. 그런 건 됐고 지금 부대 돌아가는 상황 전부 보고해. 인원, 식량 상태, 그리고 구금된 인원들, 그 수색작전이란 것까지 전부. 사실 진수 역시 부대가 돌아가는 건 잘 몰랐기에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병사들을 불러왔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상관을 죽인 상혁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되었다. 부대 총 인원 18명, 그중 최대위 포함 11명이 외부 작전 중. 목적은 식량 수급과 거주지역 확보. 그리고 여기 남은 사람은 7명. 그중 하나는 내가 죽였으니 지금 여기 6명 있는 거고. 엽기 사냥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 효율이 너무 안 나와. 그리고 구조 인원들은 뭐야?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니 식량이 있다이지. 상혁은 지금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더니 곧장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 우선 잠정 중단이라는 구조활동은 부대 인원 추가 확보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다음으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어린애들 7명 혜정이한테 다 보내. 알아서 작업할 테니까. 그 여자가 새 이빨 관리자다. 그리고 나머지 구조된 사람들은 직접 내가 내려가서 새로 편지한다. 진수는 총괄 책임을 맡는다.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사람들 관리해. 대대는 놈 있으면 칼을 휘둘러서라도 조용히 만들란 말이야. 나머지 병사들은 내 지휘하에 전투조로 편성한다. 혹시라도 내 명령 듣기 싫다, 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최대위님을 따르겠다 하는 놈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도 잡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해. 대신 나가는 순간부터 적이니까 다음에 보면 주저없이 다 죽일 거야. 반대로 날 믿고 따르겠다 하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걸 전부 주도록 하지. 원하는 거 말만 해. 여자한테 둘러싸이고 싶다든지, 배 떠지게 먹을 걸 먹고 싶다든지, 다시 세울 나라에서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싶다든지, 필요한 건 다 가져다 줄 능력이 되니까. 그 말을 모두 믿는 병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대위의 충성을 지킬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간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만 했을 뿐, 부족한 식량 탓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혁의 말이 달콤하게 들려왔을 것이다. 좋아. 어차피 오늘은 늦었으니 각자 정비하고 휴식. 그리고 내일은 내가 말한 대로 어린애들 혜정이한테 보내고 구조 인원들 대기시켜. 본격적으로 엽기 사냥 시작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9년) 전, 진혁은 예지의 옆으로 앉았다. 거기서 혼자 뭐하고 있어? 그냥 군대 간 상혁 오빠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진혁은 웃었다. 너 10살 때부터 매일매일 지겹게 본 얼굴인데 잠깐 못 보는 거 가지고 뭘 또 보고 싶어. 오글거리게. 원래 그런 거거든. 오빠는 연애 안 하니까 몰라. 보통 남자친구가 군대 간다 하면 원래 막 울고 매달리고 그러는데 난 씩씩하게 보내줬단 말이야.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해. 예지는 뾰루통하게 말했지만 여전히 진혁은
장난스러웠다. 너 그래놓고 나 군대 갈 때는 신경도 안 쓸 거지? 나 갈 때쯤 되면 이제 형 나오니까 형이랑 둘이서 놀러만 다닐 거지? 그러자 예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면회 가자고 해도 안 갈 거야. 근데 상혁 오빠가 가자고 하면 그땐 생각해 볼게. 형은 나한테 면회 안 올 것 같은데. 군생활 내내 아저씨 얼굴만 보게 생겼네. 아유, 서러워라. 예지의 표정이 조금은 좋아지는 걸 느끼며 진혁의 얼굴에도 미소가 더해졌다. 항상 밝은 예지였지만 최근 예지의 얼굴엔 자주 그늘이 드리워졌다. 근데 그까짓 거 금방이야. 몇 번 자고 일어나면 언제 시간 다 갔냐는 듯이 멀쩡히 올 거라고. 솔직히 난 지금을 좀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 날 봐. 얼마나 행복해. 그 인간 없으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꾼도 없어. 무엇보다 목검에 차 맞지 않으니까 진짜 세상이 다 아름다워. 얼마나 자유롭고 좋냐고. 그건 그냥 오빠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 상혁 오빠가 맨날 그랬어. 비리비리한 놈이니까 좁혀서라도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진혁은 약하다는 말에 발끈하며 외쳤다. 그래도 격투는 내가 더 잘하거든. 아저씨도 인정했어. 더 잘하는 건 아니지. 그나마 몸쓰는 게 낫다라고 한 거지. 그렇게 토닥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던 둘은 문득 말을 멈추었다. 진혁도 예지도 상혁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기 때문이었다. 빨리 도 좋은데 안전하게만 왔으면 좋겠어. 나 요새 TV를 못 보겠어. 막 군대에서 누가 죽었다는 얘기만 들으면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아. 예지의 말에 진혁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그 괴물 같은 인간이 군대에서 무슨 일을 당하겠어. 누가 갈고도 그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버티겠지. 그러다 선임이라도 되면 진짜 무서운 인간이 될걸. 와, 입대 딱 했는데 선임이 형이면 진짜 지옥이겠다. 난 진짜 무조건 형 전역하면 군대 갈 거야. 진짜 혹시라도 안 마주치게. 형이 누굴 죽이면 죽였지 죽을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기다려. 가만히 보면 군인이 체질이야, 체질. 나중 가면 말뚝 박는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다 예지는 잠깐 고민하더니 결심했다는 듯 말했다. 안 되겠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겠어. 바로 애기도 낳아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안심될 것 같아. 그 말에 진혁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예지를 바라봤다. 뭐야, 얘기가 왜 그렇게 돼? 걱정 말라니까 결혼부터 하겠다고? 오빠, 원래 사랑이란 게 그런 거거든. 기승전 러브러브야. 아무튼 난 최대한 빨리 상혁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형수님이라 불러. 둘이서 그렇게 잡담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니들 자야지. 가요, 아저씨. 얼른 갈게, 아빠. 두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진아의 물음에 진혁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냥 옛날 생각? 엽기들 나타나기 전에 가족들이랑 세상 걱정 없이 살던 그때. 아저씨랑 살던 그때? 그때는 형이랑도 사이 좋았다고 했지? 그래, 친했지. 엄청 친했어.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아저씨한테 딸이 하나 있었거든. 예지라고. 나랑은 진짜 친남매처럼 지냈는데 예지가 형을 엄청 좋아했지.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니더니 기어이 우리 형을 꼬셔내서는 결혼까지 성공해냈어. 결혼식 날 예지 얼굴이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 근데 그 빌어먹을 형 때문에 예지가 죽었어. 지금도 난 예지랑 예지 딸 하영이만 생각하면 미치게 눈물 나는데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나 봐.
그래서 형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진아는 진혁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큰 아픔이 있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다 진아가 진혁의 손을 잡아주려던 그 순간 진아는 갑자기 느껴지는 이질적인 느낌에 곧바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거리가 멀어서 보이는 건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상한 느낌. 그때 그게 무엇인지 설명이라도 해주듯 마을 쪽에서 몇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영 역시 마을을 돌아보았다. 안 되겠다. 일단 바로 내려가 볼 테니까 진아 넌 반장님이랑 여기 있어. 금방 올게. 그렇게 마을로 뛰어가는 진혁을 보며 진아는 반장님에게 향했다. 느낌이 좋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진혁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보십시오. 위대한 존재이시자 스스로 신이 되신 분. 오랜 세월을 기다려 마침내 현사에 강림하신 진정한 신. 우리들을 살펴주시는 만물의 근원. 두억 신이님이십니다. 노인의 거창한 소개에 보답이라도 하듯 마을 관장의 거대한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3m도 훌쩍 넘을 큰 덩치의 두억신이. 두억신이는 다른 역기들처럼 무작정 달려들지도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엄청난 중압감을 주며 병사들이 묶여있는 광장 중앙으로 다가올 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억신이에게 길을 열어주며 바닥에 엎드렸다. 그건 숭배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지만 노인만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었다. 두억신이는 오늘도 신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이들을 잡아왔습니다. 부디 엄하게 심판하시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손이 묶인 채 병사들과 같이 무릎이 꿇려져 있던 최대인은 이를 악물고 머리를 쥐어짜냈다. 총을 빼앗긴 채 부하들과 묶여있는 상황에서 두억신이가 나타났고 처음엔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최대인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다행히 금세 정신을 차렸지만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계책 따위는 생각나지 않았다. 대위님, 제 발목에 나이프 있습니다. 돌아보니 관리병 정신우 상병이었다. 즉시 몸을 돌린 최대인은 뒤에 묶인 손을 움직여 정신우 상병 발목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낼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두억신이를 신경 쓰느라 최대희가 줄을 끊어내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그렇게 줄을 끊어낸 최대희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이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나마 총알이 남아있던 총은 물론 이빨로 쓸 대검까지 전부 뺏겼다. 이빨도 없는 상태에서 두억신이를 피해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뭔가 방법이 필요했다. 그런 최대희의 시선에 노인이 들었다. 노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최대의 권총을 대충 찔러넣고 광기어린 말들을 뱉어내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리 멀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린 최대희는 서둘러 다른 이들이 묶인 줄도 잘라내었다. 마음은 급했지만 칼이 작아서 그리 간단치 않았다. 2명째 줄을 끊어주며 최대희는 작게 지시했다. 내가 신호하면 사방으로 도망쳐. 난 곧바로 저 노인을 제압해서 인질로 잡을 거다. 저놈 말이 맞다면 괴물놈도 마을놈들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야. 그 틈에 탈출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살피고 있던 그 순간 두억신이가 깊은 울음을 내뱉으며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최대인은 줄을 푸는 걸 포기하고 즉시 명령을 내렸다. 뛰어! 줄이 풀려있던 둘은 곧바로 양방향으로 뛰어갔고 최대인은 그 틈에 노인에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노인을 넘어뜨려서 총을 꺼내던 그 순간 노인 옆에서 이빨이 될 아이들을 데리고 있던 청년이 재빠르게 최대인을 공격했다. 최대인은 총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사이 청년이 노인을 부축해서 마을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대위님! 다급한 외침에 고개를 돌려보니 묶여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두억신이가 막 집어들고 있는 참이었다. 두억신이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들고 있듯 병사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그대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생으로 찢어지는 고통에 죽어라 비명을 질렀지만 두억신이는 그걸 멈추지 않았다. 다른 부분들 역시 깔끔하게 뜯어냈다. 줄이 풀린 두 명의 병사들은 그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그대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하지만 간신히 도망친 그들이 마주한 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엽기들이었다. 엽기는 두억신이의 명령을 받은 듯 가만히 서 있었지만 병사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최대인은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 그의 시선에 노인을 챙기려 다리를 피한 청년 덕에 방치된 아이 두 명이 보였다. 최대인은 다급히 아이에게 뛰어가 멱살을 잡아 끌고는 두억신이에게 소리쳤다. 최대인을 본 두억신이는 이빨이란 게 뭔지 아는 것인지 들고 있던 병사를 집어던지고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최대인에게 달려들었다. 최대인은 자신과 두억신이 사이에다 아이를 내려놓고 총을 겨누었다. 아이를 겨냥한 총구가 두억신이와 정확히 일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최대인은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아이의 몸을 뚫고 그대로 두억신이에게 날아갔다.